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대선 후보를 뽑는 국민 참여 경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흠집 내기 공방에서 시작해 역술 공방으로 이어지는 지금까지의 여야 경선을 볼 때 왜 국민을 그 자리에 불렀는지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여야 경선 소식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과 화천대유 수사 소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만들어주겠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통화 녹취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통화 녹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야당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 심사는 오는 12일 열립니다. 16세와 17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의 3분의 1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소아 청소년의 접종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간의 통화 내용이 확인되면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만들어주겠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이 의심될 만한 정황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성은 씨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4월 3일 김웅 의원과 통화한 7분여짜리 녹취 파일 2개를 복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 씨와의 통화에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해 우리가 고발장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가 대검에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게 되니 저는 쏙 빠져야 한다거나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건 너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검찰색을 빼야 한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져 고발장 작성에 검찰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히 YTN 취재 결과 김 의원은 이 대화에서 지난해 4월 당시 검언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채널A 사건 내용도 상당 부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조 씨에게 해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와 이철 전 대표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언마다 조 씨 역시 네네라고 응수하는데 김 의원이 조 씨에게 전달했다는 첫 번째 고발장 내용을 설명하는 취지로도 해석됩니다. 이 전화가 걸린 시간은 지난해 4월 3일 오전 10시 3분, 전화는 7분 58초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통화가 끝난 직후인 10시 12분, 김 의원은 텔레그램으로 손준성 보냄이 찍힌 고발장 관련 자료를 조 씨에게 전달합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19분, 김 의원은 조 씨에게 고발장 파일을 보낸 뒤 확인하시면 방폭파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 YTN 취재 결과 검찰이 복원한 녹취 파일엔 당시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에 대한 사찰 정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고발장 제출과 관련해 심재철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가야 하는데 지팡이를 짚었기 때문에 딱 좋다는 장애 비하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자신도 녹취 파일을 들을 권리가 있다며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과 함께 검찰에서 녹취를 넘겨받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고발장 작성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김 의원에게 녹취 파일에 담긴 대화에 대한 해명을 드리려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과 야당의 유착이라는 추악한 비밀이 공개됐다며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하자 윤 전 총장은 지시 여부는 밝혀진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록으로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고 보고 곧장 공세의고비를 당겼습니다. 자료 전달만 했다, 관련성은 없었다던 김 의원의 해명이 거짓이란 게 증명됐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이 그토록 덮고 싶었을 추악한 비밀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이 김웅 의원을 제명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녹취록에는 윤석열 총장이 시킨 게 되니 나는 빠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담긴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윤 전 총장의 직접 화살을 겨눴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당시 대검이 기획하고 국민의힘을 배후로 섭외해 국정농단을 일으키려 한 사건입니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야권의 집중 공세를 받던 이재명 지사 역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전 총장이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반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구체적인 고발장 전달 경위를 포함해 그다지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아니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무엇보다 경선 2차 컷오프를 코앞에 둔 시점에 하필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가 흘러나온 배경이 의아하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파편이 흘러나와서 이런 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이 검찰이 의도한 것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어떤 유출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 전 총장도 의심의 눈초리부터 세우고 봤는데 지금 뭐 자기들의 얘기고 또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이 투표죠. 또 이게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캠프 차원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직접 지시 여부는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며 본질은 여전히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된 제보사주 의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전국 한복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진실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김웅 의원의 녹취 파일이 복원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파일에 담긴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고발장 전달 경위와 목적은 밝혀낼 수 있을지 관련 내용을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내가 틀림없이 저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아니, 고발장에 대한 얘기를 전달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제보한다. 네. 라고 했던 조성은 씨.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던 김웅 의원. 이제 두 사람의 대화가 다시 이게 이제 복원이 되고 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두 사람이 나누는 이제 얘기가 자세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조성은 씨 쪽 얘기가 맞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포렌식이라고 하죠. 아마 조성은 씨 휴대전화도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휴대전화로 보입니다. 예. 녹음을 하지만 뭐 용량이 많기 때문에 지우기도 하고 지웠던 건데 이번에 복구를 해보니까 지웠던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당일날 4월 3일이죠. 작년 4월 3일에 2개 파일, 한 7분여의 2개 파일이 복구가 됐고 그 파일 예. 안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김웅 의원은 몰랐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예.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조성은 씨하고 휴대전화에 복귀된 내용은 만들어서 우리가 보낼 것이다. 그리고 뭐 내지 말고 이거 뭐 한 대검에서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대검한테 또 간부한테 얘기하겠다. 이 내용이 지금 복구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나는 대검에 내가 직접 갈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오고 중앙지검은 안 되고 남부지검으로 가라. 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중앙지검, 남부지검은 두 지검을 지휘하는 어떤 검사장이 그렇죠. 자기 편이다, 자기 편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중앙지검 우리가 기억하세요. 이성윤 지검장이 당시에 있었고요. 그렇죠.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뭐 야당보다는 여당에 가깝다고 분류가 되고 있고 남부지검장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또 남부지검은 여의도가 관할인 곳입니다. 아, 국회가 갔나? 근데 사실은 뭐 중앙지검 가도 상관없는데 국회 관할 남부지검. 근데 결국은 또 남부지검 아닌 대검에 가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대검 공공수사부에 이렇게 접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조성은 씨가 계속 했던 내용들인데 이 구체화된 내용이죠. 조성은 씨가 예. 만약에 이걸 거짓으로 했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웅 의원은 이런 거 한 적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포렌식을 해서 이 내용까지 하나하나 다 그대로 지금 복구가 된 상황입니다. 예. 이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김웅 의원이 얘기하는 것 중에 고발장은 우리가 만들어 보낼 테니까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첫째, 그렇죠. 검찰을 얘기하는 거냐? 아직 검찰에서 이쪽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네. 때문에 아니면은 국민의힘 안에 있는 검찰 카르텔 자기들끼리 늘 친해서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하고 자기 그때는 뭐 의원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자기를 따르는 그 뭐 멤버들, 스태프들을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모든 게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전체가 공개가 되면 어느 정도 맥락이 잡힐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라는 말을 뭐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다고 보고요. 예, 뭐 그럴 근데 수도. 기본적으로는 석 달 전까지 검찰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내가 대검에 가서 얘기하겠다라는 거 봤을 때는 검찰을 뜻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본인이 지금 소속된 바른미래당을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이나 뭐 바른정당 계열 이것을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사실은 추측에 불과하고 뭐 조성은 씨가 이거에 대해서 열람 청구도 있고 아마 수사기관에서 이 모든 게 복구가 돼 있을 겁니다. 예. 또 그 전에 녹음도 아마 복구될 가능성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건 그렇지 어렵진 않다. 이 우리라는 내용이 검찰인지 어쩌면 다른 조직인지 그것은 확인이 분명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결국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김웅 의원을 불러야죠. 불러야죠. 당신이 거짓말한 걸로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대로 얘기해 보쇼. 따져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그렇죠. 소환해야 되네요. 일단은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직권남용죄, 뭐 개인정보보호법 뭐 등등의 이 공범 내지 아니면 명예훼손죄 뭐 이런 뭐 정범이 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중간 본류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손준성보다 더 좀 빨리 불러서 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연 당신은 왜 이런 얘기를 했고 왜 기억이 안 나고 이 말했던 건 기억이 나느냐, 우리는 누구냐라고 확인을 한다면 이 고발 사주, 이른바 고발 사주에 대한 큰 틀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튼 김웅 의원 얘기는 내가 검찰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의사가 분명히 그 내용 안에는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시켰다고 도대체 거기 어디 나와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요걸 경선 뭐 막바지 요때 이 요걸 갖다가 흘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의도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약간은 이제 국면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게 나왔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윤석열 캠프나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지금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 예. 이 모 방송국의 MBC 쪽에서는 방송국, 지금 예. 윤석열이 시킨 게 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SBS나 다른 방송에서는 검찰이 시킨 게 된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어느 거에 따라서 아주 크게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만약 윤석열이 시키게 된다 이렇게 녹음이 정확하게 돼 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상당히 피해가기 좀 어렵게 좀 느껴지고요. 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뭐 지금 이 녹취의 과정을 다 기자가 다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얘기를 듣고 썼다고 봤을 때 뭐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네. 검찰이라 하는 거를 윤석열로 바꾸어서 이렇게 보도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검찰로 돼 있더라라고 누군가 얘기했는데 그걸 이걸 윤석열로 넣는다. 쓴다면 그거는 사실은 허위 보도 내지 가장 보도가 돼가지고 책임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윤석열로 적혀 있는 거를 검찰로 쓸 수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한테 확인을 못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검찰로 두루뭉실하게. 그렇다면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럼 과연 이제 윤석열이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게 구호가 있다 그러면 김웅 의원한테 이 얘기는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예. 자, 정점식 의원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걸로 네.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발장 작성, 전달 경로를 좀 더 명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투트랙으로 지금 보여요. 손준성이 작성했고 보냄해가지고 김웅한테 줬다가 조성은한테 갔던 예. 요 한번 틀이 있고요. 또 그 말고도 뭐 어쨌든 간에 이 정정식 이게 손준성에서 정정식 바로 갔더니 그림 잘 그려놨는데요. 김웅에서 바로 간지 몰라도 어쨌든 또 정점식 의원한테 갔다가 이 사무국을 통해서 조모 변호사한테 작성이 됐던 그 루트가 또 있거든요. 예. 확인된 루트는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물음표 저 검사는 지금 제3의 검사,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실에 있던 담당관을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100% 확인된 부분은 김웅에서 조성은한테 갔던 부분은 지금 확인되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YTN 취재 결과 녹취 안에 검언 유착으로 불렸던 채널A 사건도 들어있는 게 그렇죠.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동재 기자가 이렇게 해서 왜 이철 씨가 나왔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언급을 뭐 때문에 거기서 했을까요? 설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고발장을 주면서 이 고발장을 당에 해가지고 고발해달라라고 하면 내용을 혹시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이동재라는 사람 아느냐? 그 이동재 관련된 이철 아느냐? 라고 설명하고 이제 사실 이것도 사실은 그 주위의 어떤 다른
녹음 자료를 보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아마 고발장 제출할 때 조성은 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 등등을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이것도 사실은 이 조성은 씨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파일 복구하면 다 나올 겁니다. 또 김웅 의원이 만약 참고인이나 아니면 피의자 등등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뭔 얘기냐 이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쉽게 나올 겁니다. 아직은 전화 내용들이 포렌식으로 복원된 것들의 일부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뭐 전체를 다 유추해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겠죠. 예,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당시 협약서에서 민간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어떻게 삭제됐는지 밝히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김모 씨가 연이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당시 사업자 심사에 직접 참여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관여한 인물입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잠깐만요. 밑선 지시 같은 거 있었는지 물어보고 했나요? 그런 거 일체 없었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도 구치소에서 불려나와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천억대 배당금을 나눠 가진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관계자들과 별도로 현재 검찰의 소환 조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와 책임자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개발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사업 협약서 검토 의견서에서 민간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하고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5월 27일 개발사업 1팀 직원이 화천대유 측에서 준비한 초안에 지분율에 따라 초과 수익을 나눌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지만 불과 7시간 만에 해당 내용이 빠진 수정안이 다시 보고됐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개발 2처장 이모 씨는 이보다 앞선 2015년 2월 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에도 개발팀이 비슷한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한테 제출했습니다. 실무자 조사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버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을 고리로 성남시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당시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하나은행 측 실무자도 불러 사업자 선정 과정 등을 추궁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업자 정모 씨가 정영학, 남욱 두 사람과 작성한 3자 합의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정 씨는 이 합의서를 토대로 결국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의 주주가 됐는데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이른바 3자 합의서가 공개되면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부동산업자 정모 씨 사이 다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합의서는 과거 대장동 민간개발사업 추진 당시 동업관계였던 세 사람이 지난 2013년에 작성한 것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을 똑같이 나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정 씨는 두 사람에게서 150억 원을 받기로 했지만 남 변호사와 달리 정 회계사가 30억 원을 덜 줬다고 주장해 최근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합의서가 갈등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YTN 취재 결과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정 회계사가 실소유한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주주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세금 회피를 위한 일종의 꼼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증여로 받을 경우 수십억 원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만큼 주주인 정 씨에게 차등 배당을 하는 방식을 마련한 겁니다. 정 씨 측근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세금 문제에 해박한 정 회계사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씨 회사는 남 변호사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와도 지분 일부를 맞교환하면서 남 변호사의 현금화를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 이 부분 역시 개발이익 분배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씨 이외에도 과거 동업자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미리 약정한 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는 등 유사한 갈등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정 회계사를 다시 소환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은 물론 3자 합의서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 구체적인 이익 배분 과정 등도 조사하면서 수상한 자금 흐름은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또 잠적한 정 씨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국정감사장에서도 과거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배경을 두고 여야가 서로의 탓이라고 맞붙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사전 정보를 활용한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던 LH 국정감사장. 이곳 역시 부동산 민심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먼저 LH가 지난 2005년 대장동을 공영 개발하기로 해놓고 2010년 돌연 철회한 배경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LH의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가 가능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합리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당시 신영수 국민의힘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런 분들이 여야합을 통해서 LH에서 대장동 사업을 포기해라 라고 여야합을 했다는 그것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민간개발 측에서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 동의 등 상당 부분 진행해서 이제 공영 개발 추진 시에 마찰 우려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 민원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남시를 책임지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습니다. 성남시가 민간과 공공의 공동개발을 추진해 오히려 소수의 사업자들이 이른바 돈벼락을 맞았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공공개발을 하든지 민간개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소위 혼용해서 공동개발을 하는 바람에 지주들은 땅값을 수용하는 바람에 땅값을 제값을 못 받고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을 금감원이 당장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양파 껍질 벗기듯 터져나오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들 검경 수사에 그냥 맡길 거면 도대체 금융감독원 왜 존재하는 거죠? 국회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이 재작년 경기 남부 도시개발 사업 감사를 위해 사전 조사를 해놓고 대장동을 감사에서 제외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해마다 도시개발 사업을 10곳 이상씩 감사를 해왔어요. 근데 이 대장동만 쏙 빼고 갔습니다. 예? 감사원은 국민의힘이 청구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이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는 팀에서 이 사안에 관해서 저희의 공익감사 규정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감사원이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했다며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재형 전 원장의 대선 출마로 인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방점을 찍어 공세를 펼쳤습니다. 갑자기 감사원장직을 내팽개치고 특정 정당, 야당의 입당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자괴감이 들 것 같은데 감사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장이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세를 펼치는 대장동 의혹 국감으로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원팀이 훼손될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선이 종착지에 가까워지면서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율도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 측은 야권의 대장동 공세 속에 지지층 결집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 지사 대세론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동상이몽 해석을 내놨습니다. 신경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대장동 의혹 관련 이 지사의 배임과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막기 위해 사실상 사생결단에 나선 겁니다.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이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발끈했을 법한 이 지사 측은 언짢은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저희가 아끼고요. 마지막까지 사실은 지지자들한테 호소하기 위한 경선 캠페인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말 본선 직행이 확정되면 친문과 원팀을 꾸리는 게 중요한 만큼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공세의 초점을 국민의힘에 맞췄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특검으로 다시 민주당 흔들기에 나서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빨리 적극적으로 이낙연 후보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어떤 그런 의원님들이 특검에 대해서 새로운 입장을 밝혀주시길 기대합니다. 이간질도 너무 속이 보인다며 역선택이라도 유도하려는 것이냐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까지 기싸움전에 뛰어들면서 경선 이후 민주당이 진정한 원팀을 이룰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 투표를 마무리하고 20여일을 이어온 8강전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내일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본 경선에 돌입합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상수 후보,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하태경 후보, 홍준표 후보, 황교안 후보. 추석 연휴 직전 예비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 곧바로 시작된 이들의 토론회는 치열했습니다. 상대의 약점 공략부터.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 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공약에 대한 검증까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별명이 하나 새로 붙은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카피 닌자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설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다 구간이 있어가지고 알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 봐요. 아니 관훈 프로에 나가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금 와가지고 말을 바꾸고 일관되게 내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바꾸면 그게 배신이지. 그런데 그게 소신입니까? 아니 제가 배신자면 후보님 제가 배신자면 최순실이가 충실입니까? 2차 경선 초기에 등장한 고발 사주 의혹과 막바지에 터져나온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는 주요 이슈가 대선 경선을 관통한 가운데 기존의 공영 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질시켜서 거액을 탈취한 사건입니다. 하나는 역시 이재명과 권순일의 불법 재판 거래라고 봅니다. 손바닥에 쓴 임금 왕자 논란도 불거지며 신상을 둘러싼 구설도 막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후보께서 최근 손바닥에 왕자 써진 거 해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데 8강전 이후 지지율 추이는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강 구도 속에 유승민 의원이 중위권에서 약간의 상승세입니다. 또 나머지 주자들은 2% 안팎에서 치열한 4위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 일반 여론조사는 70%만 반영되고 30%는 당원의 투표로 결정된다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입니다.
사흘에 한 번꼴로 TV 토론회를 거치며 치열하게 경쟁해왔던 8명의 주자들. 이제 본경선을 뛸 4강 주자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 임금 왕자 논란이 급기야 미신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6차 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역술인과 가깝게 지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 천공 스승을 아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지요?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요? 천공 스승.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이거는 모 언론인이 네네. 인터뷰를 이 사람하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만요. 최보식 뭐 예, 그분 모르시는 분이구만.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이 논란은 토론회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뒤 두 후보가 삿대질을 하며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분을 보는 거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무슨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좀 아시라고 한 겁니다. 네. 우리 캠프에서 당시 상황을 다 설명을 해서 발표를 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없죠. 네. 없었습니다. 그건 옆에 후보들도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천공 스승이라는 인물은 지난 3월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총장이 고비 때마다 물어오면 답해주는 관계라며 자신을 윤 전 총장의 멘토라고 소개했는데요. 윤 전 총장과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며 윤 전 총장과 열흘에 한 번 직접 만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천공 스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강의 내용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사무실은 경기 용인에 있었는데요. 천공 스승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먼저 연락이 와 윤 전 총장 부부를 여러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적법시대에 연락이 왔다 해서 그럼 내가 뵙겠노라고 해서 이제 만났는데 만날 때 총장님이 남편이니까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이죠. 그래서 총장님이 이제 그 부인한테 이렇게 묻는 거를 몇 마디 하는 걸 듣고는 자기도 뭘 좀 모르니까 그걸 바른 법칙을 가르쳐주는 그런 차원에서 몇 말씀 해드리고. 특히 검찰총장 사퇴를 앞두고는 자신이 직접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정리할 시간이 될 것이다. 요런 힌트는 내가 코칭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오래 싸우면 모든 검찰들이 어려워질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코칭해줬죠. 다만 윤 전 총장 손바닥 왕자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이 자문해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제 경선 때 손바닥에 왕자 그린 그 소리 들었어. 천공 스승이 조언을 해서 그걸 들어서 그렇게 적은 거다. 일각에서 그런 식의 이제 얘기도 나왔던데 실제로 그게 그런지 사실이 전혀 아니고 나는 그런지 못하게 알아. 누가 해줬는지 뭐 이렇게 어떠한 환경의 재미로 뭐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제한테 이렇게 자문을 했으면 그런 건 전혀 못하게 알아.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에는 만나지 않았다며 이른바 멘토 관계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 직후 윤 전 총장이 유 전 의원에게 천공 스승의 영상을 한번 보라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죠.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봤지만 감흥이 조금도 없었다며 유튜브 볼 시간에 정책 준비나 하라고 받아쳤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네, 정책과 비전을 놓고 상호 검증을 하는 경선 과정인데 네거티브 공세로 얼룩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야 모두 네거티브 공방이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 이후에 심각한 후유증도 예상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은 마지막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뭐 캠프 안에서 설전이 치열합니다. 만약에라고 이제 앞에 단서를 달지만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거칠게 어떻게 쫄딱 망할 수도 있다 나오는데 한번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예. 유동규가 지금 배임으로 구속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걸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낙연 캠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저희가 아끼고요. 뭐 저는 그분들 말씀이 경선이 종료되지 않은 순간 마지막까지 사실은 지지자들한테 호소하기 위한 경선 캠페인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예상외로 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말을 갖다 조심조심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쯤 되면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 팀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다시 다 끌어안고 대선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느 정도 대세론이 굳혀졌다고 보고요. 원팀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서른 의원이 또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뭐 3분의 1 정도 그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3분의 1 정도가 지지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경선 불복과 관련된 듯한 뉘앙스의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경선이 끝난 뒤도 고려해 봐야 되잖아요. 이제는 본선에 가서 예컨대 만약에 본인 후보가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 후보하고 붙어야 되는데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흐트러지면 결국 지는 겁니다.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제가 볼 때 갈라지는 순간 저는 뭐 필패라고 보거든요.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건 한 원팀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걸로 보여지고요.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서른 의원의 이런 발언들이 그러니까 뭐 충분히 저는 그 상대 후보의 이제 막판에 추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건 민주당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경선 불복을 할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원팀으로 가야 되고 누가 이기든 이게 뭐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든 어떤 분들이든 그건 승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가지 않으면 사실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천은 지난번에 했고 서울, 경기 이제 상당히 이제 투표자 수가 많은 두 곳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됐든 뭐든 다 가지고 와서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다 싶기도 한데 지지층이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은 또 얘기 원했던 대로 방향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이 예전부터 이제 그런 네거티브 전략 때문에 많은 부분 좀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손해 본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와서 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물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 물러설 것이 없고 사생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이낙연 후보가 처음에 충청도부터 시작해서 좀 지지율이 안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이렇게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는 것은 전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정책 대결로 가지 않고 네거티브 대결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저는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막판에 이런 어떤 극도의 네거티브를 계속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사이가 상당히 좁혀진 것도 하나 또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시간이 아마 아쉬울 겁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대장동을 가지고 조금만 더 몰아붙이면 어떻게 될 수 있겠는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나저나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 지사 측은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이제 분명히 규정을 하면서 계속 그 뒤로 몰고 가고 있어요. 아마 경기도 국감에도 가서 다 얘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감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언론이 그 국감을 거의 생중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파트라도 몇 시간 정도는 생중계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모든 언론이 거기에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런 대장동 관련 의혹에서 명쾌하게 해명하고 명쾌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서 국민이 설득할 수 있다면 그게 득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어떤 형태의 그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의 문제다. 이게 나가는 것이 득이 되고 득이 안 될 거냐의 문제는 이재명 지사의 입에 달려 있고 이재명 지사의 설득에 달려 있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명쾌한 해명을 한다고 하면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봐요. 도리어요. 언론들이 사실 취재를 통해서 단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기사를 쓰다 보면 전체 맥락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 하는 말을 전체를 계속 듣게 되면 만약에 설득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도리어 득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얘기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파상 공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걸 다 넘어서고 만약에 본인의 의사나 본인의 어떤 그 설명을 제대로 명확하게만 한다고 하면 저는 도리어 득이 될 거다. 반대의 경우는 이제 실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전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제 3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를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투표율이 지금 70%를 돌파했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한 70%가 넘었다는 뜻은 한 그중에서 8, 9%만 갖고 오면 이재명 지사는 이제 통과가 된다는 뜻인데 말이죠. 근데 양쪽 다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런 거죠. 이재명 후보를 흔들려고 하는 여러 세력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결집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즉 지지자들의 결집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높은 사람이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줘야 된다. 그래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왔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 대장동 흔들기, 소위 대장동 의혹을 이슈화하고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서 이게 바꿔보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 이렇게 좀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거티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자, 여기서도 네거티브 공방이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윤 전 총장이 그제 TV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대기실에서 또 유승민 후보하고 상당히 좀 언짢은 장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발언을 한번 현장을 듣고 한번 얘기를 나누죠. 언성을 높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방송 끝나고 서로 악수하는 과정에서 몇 마디 조용히 하는 과정인데 손가락으로 가슴을 밀쳤다는 식으로 언론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삿대질을 했다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윤 후보는 마이크를 빼지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녹음이 돼 있을 거다. 자, 그럼 가짜 뉴스다. 뭐 후보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밀치고 그냥 뭐 악수한 손을 갖다 그냥 휙 뿌리치고 가는 정도 이런 얘기인데, 근데 또 유 전 의원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또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진실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이 좀 달라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유 전 의원 측의 입장은 가슴을 손가락으로 밀쳤다는 주장, 그리고 삿대질을 했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정법이라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부분이죠.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면전에서 손가락을 흔들면서 항의를 했고, 이제 유 후보가 악수한 손을 뿌리쳤다는 명백한 회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손을 뺐다. 악수를 거부하면서 이런 얘기인데 그건 명백한 허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어느 사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양쪽에서 의견이 다르니까. 다만 이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뭐 끝나고 나서 뭐 저희 그 토론회 끝나고 나서 찾아가서 또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문제를 낳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사람을 또 잘못 뽑았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김성훈 국민통합특보
이걸 맡고 있었는데 결국 또 해촉됐어요. 네, 해촉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도 해군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난번에 천안함 재조사를 했을 당시에 본인의 SNS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최원일 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최원일 전 함장에 대해서 고마하고 그만하고 이런 뜻이죠. 당신은 잘하고 잘난 게 없으니까 조용히 회개하고 참여하고 봉사나 해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최원일 함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 항의를 한 거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런 특보로 기용을 해서 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이거는 유승민 후보 측이나 아니면 최재형 후보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천안함 유족 찾아간 것은 그냥 쇼로 간 거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논란이 되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김성훈 안보특보를 해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촉하기 전에 그럼 위촉할 때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됐겠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고 뽑아야 될 텐데 천안함 같은 경우 민감한 사안 아니겠어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안보 이슈라고 해서 천안함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도리어 이거 특보로 들어온 사람이 이런 천안함 전 함장에 대해서 이런 비판적 글을 올렸다고 하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2차 컷오프 결과를 내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1위 후보, 2위 후보 간에 다 말실수라든가 뭐 이런 구설수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일단 1, 2, 3위는 그대로 갈 것 같아요. 4명 안에 들어갈 것 같고 순위는 발표를 일단 안 하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컷오프에 들어갈 것 같고 마지막 이제 4번째로 들어갈 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뭐 최재형, 원희룡 그리고 황교안 이제 세 분인데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황교안 후보가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왜냐하면 지난번에 20% 80%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20% 일반인 80%였는데 이번에 30% 70% 10%가 늘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당원 중에 혹시 이제 그 우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황교안 후보를 미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황교안 후보가 과연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니면 최재형, 원희룡 두 분 중에 누가 들어올지 하는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 사실은요. 이번 컷오프에는 1, 2, 3위보다는 4위에 더 관심이 많아요. 누가 들어올지. 그래서 아마 세 분 중에 누가 들어갈지가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들로서는 사실 순위와 득표율이 좀 궁금하긴 한데 발표를 안 하고 합니다. 4명 이름만 딱 나온다고 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벌어지는 상황들을 또 지켜보면 되겠죠. 최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용준 씨가 무면허 운전의 음주 측정 거부, 경찰 폭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등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한 래퍼 장용준 씨. 경찰은 6시간 넘는 조사를 마친 뒤 이튿날 장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재물 손괴와 공무집행 방해 등 적용된 혐의만 5개. 혐의 정도라든가 뭐 증거 인멸 우려 도주를 전반적으로 다 보고 이제 합의해지게. 결국 검찰도 장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씨 측과 면담한 끝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받은 지 엿새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반포동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이미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바꿔치기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장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 씨의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고 현재 24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제 유력한 권력 같은 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의 엄정함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19일 만에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5명이 기소되고 38명이 문책을 받았지만 사건 초기 부실 수사 의혹 관련자는 모두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유가족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2일 공군 20비행단 관사에서 이해람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고 국방부는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219일 만에 국방부는 25명을 입건해 15명을 재판에 넘겼고 10명은 불기소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비행 사실이 확인된 14명을 포함해 모두 3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초기 부실 수사 의혹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사만 제대로 됐다면 이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수사팀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직무 유기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 지휘 감독 라인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은 모두 형사처벌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2차 가해 혐의를 받던 전속부대 상관인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가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실 조사를 만든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공군 이해람 중사의 성추행 사망 사건이라고 봅니다. 딸의 장례를 미루고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봐온 유가족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중사 사망 사건 수사의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는 바리스타 직원들이 서울 일대에서 트럭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기 음료가 수백 잔씩 쌓이는 과도한 마케팅을 멈추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서울 상암동 스타벅스 매장 근처에 트럭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광판에는 스타벅스의 가장 큰 자산은 파트너, 즉 직원이라는 걸 잊지 말라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벤트 대기 음료 650잔에 파트너들이 눈물 짓는다며 이벤트보다 매일의 커피를 팔고 싶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익명의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이 준비한 이른바 트럭 시위입니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 스타벅스 코리아가 부족한 현장 인력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며 인력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틀 동안 서울 일대 스타벅스 매장을 돌며 트럭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불이익을 우려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불만이 쌓인 직원들이 시위까지 나선 건 지난달 28일 스타벅스가 환경을 보호하겠다며 플라스틱 다회용 컵을 제공한 행사가 기폭제가 됐습니다. 행사 당일 컵을 받으려고 음료를 주문한 손님이 길게는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을 정도로 사람이 몰렸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대기 음료가 무려 650잔에 달했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바쁘게 계속 음료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4명이 일할 것을 3명만 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고 신입 바리스타를 이제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제 본사에서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스타벅스는 그동안 여행용 가방이나 캠핑 의자를 한정판으로 나눠주는 등 여러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때마다 음료를 사려는 줄이 수십 미터씩 늘어서곤 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럴 때마다 일이 힘들어 그만두는 사람이 나오고 남은 직원들의 업무량은 가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그게 늘어나면서 아마 한 올해부터는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신입 바리스타들이 그렇게 퇴사를 하면 인력 부족으로 일어나고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없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지난 1999년 스타벅스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매장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해 업무 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일정 수량의 음료를 구매하면 한정판 사은품을 주는 프리퀀시 이벤트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값은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세대출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세값은 다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감장에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꺾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은행의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오름세가 일단은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표상 3-4개 정도의 지표는 현재 그렇게 보여져서. 홍 부총리의 진단대로 이번 주에도 수도권 아파트값은 제한적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34%, 서울은 0.19%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단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에서 가파르게 오르며 전국 평균 상승률을 끌어올렸습니다. 부동산원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로 서울은 매수 심리가 다소 위축됐지만 정주 여건이 양호하고 저가 인식이 있는 충청과 제주, 부산 등 지방 곳곳에서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표상 집값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띠고는 있지만 여전히 재고주택 시장에서 매물 잠김이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은 상한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가주택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추석 연휴를 지나며 한풀 꺾이는 듯했던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2주간 상승폭이 둔화했던 수도권 전세값은 이번 주 0.24% 오르며 상승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 제한 가능성이 커지자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을 서두르며 전세값 강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성수기인 가을 이사철이 곧 마무리가 되겠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세 유통 매물이 줄었고 입주 물량도 많지 않아서 전세 시장 불안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조만간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상환 능력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대출 문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토지를 개발해서 얻게 되는 개발 이익. 언론들은 과거에는 뭐라고 보도를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인데요. 세금 폭탄,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없애야 된다. 예, 저승사자가 온다. 초과이익 환수 이거는 2017년이군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폭탄 논란이 계속 벌어지다가 지금도 뭐 똑같습니다만 가끔 그렇지 않다는 언론 보도도 있긴 있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담금 안전진단 때문에 재건축 암흑시대다라고 경제신문이 보도를 하니까 또 다른 신문은 도대체 부담금이 무슨 폭탄이라고 그러냐? 개발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예, 이 두 가지 보도 중에 어느 쪽이 더 우세했을까요? 국토연구원이 언론기사 3년치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 6월에 내놓은 결과입니다. 자, 종부세 강화, 개발이익 부담금, 그다음에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전부 다 국민들은 75% 이상 찬성한 겁니다. 그런데 언론의 76% 부정적, 언론의 96% 부정적, 언론의 64% 부정적. 다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죠. 언론은 세금 폭탄, 징벌과세, 재산권 침해, 지나친 시장 개입 등 부정적인 얘기들을 쭉 풀어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개발이익의 환수율이 자꾸 줄어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 생기던 1989년 개발이익 환수법상의 개발 부담률은 50%였습니다. 2006년에 가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5%로. 2014년에 가면은 저걸 둘로 나눕니다. 계획된 것과 개별적인 것에서 25%입니다. 그러다가 그걸 다시 줄입니다. 수도권을 10%로 줄이고 지방은 아예 면제가 됩니다. 요걸 딱 1년만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그걸 다시 3년 연장합니다. 바로 요때 대장동 개발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요즘 모든 언론 매체가 부쩍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옳다 하면서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를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이 달라져서 그런 건지 언론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잠깐 이러다가 또 많은 건지 한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상옥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00명을 넘었습니다. 12세에서 17세 자녀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하겠다는 부모는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427명. 개천절 연휴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400명 가까이 늘며 역대 7번째로 많은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4차 대유행은 석 달 넘게 계속되면서 4자릿수 확진자는 9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연휴를 맞아 다소 감소를 했다 이제 검사 건수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유행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지금의 유행은 그 추석 전에 이제 이동량 변화에 의한 그런 유행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말부터 시작하는 한글날 사흘 연휴에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이동량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추가 확산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16세에서 17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된 지 이틀째 접종 대상의 3분의 1 정도가 예약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코로나19 발생률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백신 접종을 권유했습니다. 9월 6일 이후 등교가 확대됨에 따라 학생들이 확진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접종을 완료한 18세를 제외한 모든 학생 연령군에서 발생률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실제로 정부가 접종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72%가 접종 권유 의사를 보였고 학생 본인의 경우 69%가 접종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소아당뇨나 비만,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며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에 대한 현장 방문을 18일에서 11일로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다음 달 9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에 맞춰 먹는 형태의 치료제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예정대로 이달 말쯤 국민의 70% 접종 완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자 항체 형성 기간 2주를 고려해 11월 9일쯤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정은경 청장의 답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11월 9일쯤은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 그다음에 그 위드 코로나는 어떤 지침이나 이것은 뭐 세부적으로 따듬어진 건 없지만 그때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은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시작을 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 확진자가 크게 늘 경우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 치료 확대와 함께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존 항체 치료제는 입원한 상태에서 정맥 주사로만 맞아야 하지만 먹는 치료제는 알약으로 쉽게 복용이 가능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어 방역 당국도 도입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경구용 치료제 물량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걸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추가적인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치료비 구매 비용은 95만 원 정도로 알려졌으나 실제 사용될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먹는 치료제는 미국의 머크사가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해 현재 미 식품의약국이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 중이며 화이자와 스위스의 로슈도 임상 3상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머크사의 올해 생산량 1,000만 명분 가운데 170만 명분을 선구매하고 350만 명분은 구매 우선권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과 마찬가지로 먹는 치료제도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코로나19 확진이 늘며 외국인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찾아가는 백신 버스를 통해 외국인들의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의 공단 주변 부지에 버스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외국인이 밀집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접종을 해주는 찾아가는 백신 버스입니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들은 통역사의 도움으로 예진표를 작성하고 차례대로 버스에 올라타 접종을 받습니다. Состояние у меня вполне хорошее. Я как бы ожидал худшего, но очень как бы ничего. 백신 종류는 1회 접종이 가능한 얀센, 하루 100여 회분 물량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는 백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온도계가 달린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또 의료 인력과 행정 인력들이 버스에 탑승해 접종을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접종 대상에서 소외될 줄 알았는데 자신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며 반색했습니다. 那个能打预防针，衷心感谢韩国，也那个就是阳性打一次就好了，挺好的，我也不会说呀。 특히 불법 체류 신분이라도 사업장에서 발급한 근로사실 증명서만 있으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외국인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일단은 한 번만 주사를 또 맞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지 많이 찾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찾아가는 백신 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분들 같은 분들을 위해서 보다 더 그분들이 쉽게 접종하실 수 있도록 현장으로 찾아가는 접종을 해드리기 위해 백신 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0월 말까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 도내 어느 곳이든 저희가 지난주 전체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4%를 넘어선 상황. 방역당국은 외국인들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등록부터 접종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접종센터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번 주 내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대산 등에는 단풍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